이 몹쓸 년! 모든 건 끝났습니다, 어머님. 차가운 장판 위 오은이는 숨막히는 향냄새와 기름냄새 속에서 위태롭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통증이 심장을 찢는 듯 가슴을 관통했다.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며 제사상 위에 노쇠잔을 쳤고 맑은 정종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시어머니 배말려는 은희의 얼굴에 물걸레를 집어 던졌다. 말려는 씩씩거리는 목소리로 신성한 제사를 망치고 있다며 소리쳤다. 은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나무 제사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떨리는 손가락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한 통제권이 담긴 차가운 전화기의 유리를 만졌다. 만약 이 밤에 살아남는다면 그녀는 그냥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기생충 같은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 4시 은희는 자신의 반찬 가게 은희의 찬방에 상업용 주방에 서 있었다. 이른 시간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쟁터였다. 오늘 하루 동안 프리미엄 반찬 200인분과 시아버지의 제사상에 올릴 산더미 같은 음식을 모두 만들어야 했다. 오른쪽 손목에는 압박 붕대가 감겨 있었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해야 할 육체 노동의 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찬물로 진통제 2알을 삼켰다. 그리고는 거대한 무와 소고기 덩어리를 능숙하지만 힘겹게 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서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또 이러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물이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은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딸의 잔소리를 넘겼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중요한 제사잖니. 그릇된 믿음은 그녀의 지친 몸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제사 음식을 커다란 보관 용기에 담고 있을 때 은희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시동생 정도철이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남편 도식이 허락했다며 자신의 건설 자재 납품업체에 5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달라고 말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가게 운영 자금도 빠듯한데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평화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선택했다. 빨간색 아이콘의 은행 앱을 열어 가게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다시 뻐근하게 조여왔다. 그러자마자 이번에는 신우이 정밀한에게서 문자가 왔다. 자신의 VIP 보험 고객들에게 선물해야 하니 최고급 전복장 3세트를 무료로 준비해달라는 요구였다. 은희는 말없이 추가로 전복장을 포장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력을 포장하여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고 있었다. 모든 음식을 차에 실으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 정도식이 하품을 하며 느긋하게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은희는 끙끙거리며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옮기며 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도식은 허리가 아프다며 투덜거리고는 그냥 바퀴 달린 카트를 쓰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결국 은희는 혼자서 낑낑대며 차 트렁크에 쿨러들을 실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방금 전도철이 요구한 500만 원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했다. 도식은 손을 휘 저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뭘 그래. 당신 가게에서 돈도 잘 버는데 그냥 좀 도와줘. 그는 아내의 고된 노동을 너무나도 쉽게 무효로 만들었다.
은희는 빈손으로 차를 향해 걸어가는 남편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의 물리적인 통증이 감정적인 소진과 겹쳐지며 더욱 날카로워졌다. 시어머니 배말년의 낡고 냉기 가득한 아파트에 도착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음식의 무게가 은희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남편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따라올 뿐이었다. 말려는 문을 열자마자 은희가 가져온 산더미 같은 최고급 음식은 본체만체하며 늦었다고 타박부터 했다. 대체 뭘 하느라 이제 오는 거냐? 조상님들 기다리시다. 목 빠지겠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곧장 비좁은 부엌으로 향했다. 음식들을 다시 데우고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그 사이 도식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고 어머니의 잔소리로부터 아내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다. 은희는 뼛속까지 시린 부엌에 홀로 서서 찬물에 손을 담가 채소를 씻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곧이어 시동생 도철과 시누이 미란이 도착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거실은 순식간에 시끄럽고 활기찬 분위기로 변했다. 미란은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희가 준비한 전복장 세트의 포장이 자신이 원했던 비싼 비단 보자기가 아니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새언니, 요즘 가게 잘 된다고 너무 성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땀을 뻘뻘 흘리며 창백해진 은희는 제사 준비 때문에 비단 보자기가 다 떨어졌다고 조용히 설명했다. 미라는 코웃음을 치며 은희가 게을러졌다고 중얼거렸다. 거실에서는 도철이 소리쳤다. 형수님, 음식 다 되려면 멀었어요? 배고파 죽겠네. 은희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어지럼증이 덮쳐왔다. 가슴의 통증은 더 이상 둔한 아픔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감각이었다. 마지막 음식들을 그릇에 담고 있었다. 산처럼 쌓은 각종 전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통 생선찜이었다. 부엌의 열기, 부족한 수면, 그리고 끊임없는 감정적 학대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그녀는 남편 도식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게 새어나왔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제사상부터 내오너라.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거운 교자상을 들어 올리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절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가족들이 병풍 앞에 모여 섰다. 은희는 가슴이 바위에 짓눌리는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맨 뒤쪽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시어머니 말년이 제사 절차를 지시하며 절대적인 완벽함을 요구했다. 은희는 첫 번째 정종 잔을 올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노새 잔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다른 손으로 겨우 붙잡아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바로 그 순간 가슴 속 통증이 폭발했다. 거대하고 온몸을 마비시키는 충격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소나기의 힘을 잃었다. 노쇠잔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 나무 상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렀다. 사방으로 정종이 튀었고 은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은희는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은 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흐릿한 시선으로 남편이 자신에게 달려와 주기를 기대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도식은 제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시어머니 말년의 얼굴은 걱정이 아닌 순수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려는 걸레를 집어들어 은희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지 못해. 네가 감히 내 남편 제사를 망치려고 들어? 미라는 자기 치마에 술이 튀었다며 불평했고 도철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30년 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은희의 그릇된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가족이라는 환상이 그녀의 심장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가게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막 도착한 딸 서진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와 그 주위에서 불평만 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말려는 서진에게 다가가 엄마가 그저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들을 향해 절규했다. 그녀는 도식을 밀쳐내고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심각한 심장마비의 증상임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말년이 구급차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볼까봐 그녀를 막으려 하자 서진은 방임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맹렬하게 위협했다. 은희는 딸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얼굴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다시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전화기를 꽉 쥐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은희는 제사방에 숨막히는 공기와는 대조적인 차갑고 살균된 환경을 느꼈다. 구급대원들이 혈압 수치를 외치고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였다. 서진은 울면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은희는 약하게 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평생 힘들게 번 모든 돈은 남편 도식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시어머니 말년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살아남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들을 위해 쌓아 올린 제국을 벽돌 한 장 한 장 남김없이 해체하기 위해서였다. 오은이는 병원 응급 회복실에서 눈을 떴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따가웠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담당 의사는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발작을 겪었으며 심근경색 직전의 위험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다음번엔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모두 들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서진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고 했다. 서진은 엄마가 더 쉬어야 한다며 망설였지만 은희는 전에는 본 적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결국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순간 은희는 자신의 권력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의 노동의 도구는 이제 해방의 도구가 될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정도식이 병실에 나타났다. 그는 겁에 질리기보다는 귀찮고 짜증이 난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어머니는 그냥 좀 놀라셨던 거야. 당신도 제사에 얼마나 예민하신지 알잖아. 아프면 아프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은희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죽은 사람을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응시했다. 그리고 물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니면 가게가 문 닫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도식은 그 질문에 모욕감을 느낀 듯 더듬거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나저나 도철이가 아까 전화해서 500만 원은 어떻게 됐냐고 묻던데.
은희는 소름 끼치도록 텅 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집에 가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혼은 이미 끝났. 서진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은희는 망설임 없이 은행 앱을 열었다. 어두운 병실 안에서 전화기 화면이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자동이체 목록으로 들어갔. 첫 번째 항목은 배말년님 VIP 요양병원 및 유지비 월 200만 원이었다. 은희는 그 항목을 선택했다. 앱 화면의 해지를 확인하는 창이 떴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의 안락하고 자랑거리 가득했던 생활을 지탱해주던 생명줄이 그렇게 순식간에 끊어졌다. 은희는 가슴을 짓누르던 물리적인 무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족쇄가 부서졌다. 은희의 손가락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다. 시동생 정도철의 건설 사업은 그녀의 가게에서 제공하는 직원 식사 케이터링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그 비용은 은희가 전부 보조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오늘 아침에 요구했던 500만 원 이체 예약 내역도 확인했다. 그녀는 먼저 이체 예약을 취소했다. 그런 다음 사업자 관리 포털을 열어 도철의 건설 현장 케이터링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했다.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간결하게 적었다. 내일 아침 도철은 자신의 인부들에게 먹일 밥도 운영 자금에 큰 구멍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은희는 서진에게 전화기를 건네며 주방 직원들에게 앞으로 가족과 관련된 모든 무상 제공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하라고 말했다. 서진은 이번 주말로 예정된 시누이 미란의 VIP 고객용 전복장 세트에 대해 물었다. 미란은 그 값비싼 선물 세트를 이용해 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구슬려 보험 계약을 따냈고 그 비용은 모두 은희의 몫이었다. 은희는 서진에게 그 주문을 취소하고 미란에게 모든 미결제 VIP 주문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자동화된 표준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미라는 이제 부유한 고객들 앞에서 빈손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녀가 쌓아 올린 전문가로서의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은희는 베개의 등을 기댔다. 재정적인 파괴 공작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폭발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은희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정도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병원에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프리미엄 물리치료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말년은 아들에게 당장 해결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했다. 은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 당신이 결제하면 되겠네요. 당신이 아들이잖아요. 도식은 더듬거리며 자신에게는 그런 현금이 없다고 실토했다. 그는 언제나 은희의 가게 계좌에 의존해 왔던 것이다. 은희는 그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다. 자신의 재정적 무능함이라는 현실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10분 뒤 이번에는 시동생 도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격분해 있었다. 형수의 건강을 묻기는커녕 취소된 케이터링과 사라진 500만 원에 대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병원으로 쫓아와서 난리를 치겠다며 은희가 앙심을 품고 자기 사업을 망치려 한다고 협박했다. 은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사업가고 도련님은 돈을 내지 않는 고객이에요.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도철은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다 끊어진 전화를 마주했다. 그의 건설 현장은 당장 인부들의 파업에 직면할 위기였다. 은희는 물 한 잔을 마셨다. 심박수는 안정적이었다. 그들을 향해 느꼈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은희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신우이 미란이 보낸 문자 세례였다. 처음에는 애원, 그 다음은 요구, 그리고 마지막은 협박이었다. 어떻게 오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 VIP 고객들이 전복장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집안 망신시키는 거예요. 은희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미란이 무료로 가져간 전복장에 대한 미지급 청구서 내역을 정리하여 그대로 전달했다. 총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미란의 문자는 그 즉시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빚의 무게에 겁에 질린 것이다. 은희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설정했다. 시댁이라는 이름의 요새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진이 병문안을 와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시어머니 집에 모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시어머니와 동생들은 남편 도식이 아내를 제대로 휘어잡지 못했다며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다.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며 냉혹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서진에게 마지막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였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서진은 가방에서 초안이 작성된 서류를 꺼냈다. 은희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 궁극적인 단절에 서막이 올랐다. 은희는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돈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에 다시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위협하러 올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병원 측의 방문객 차단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이 도착하면 들여보내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그녀는 그들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그녀는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자세를 고쳤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릎 꿇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최고 경영자였다. 복도에서 크고 분노에 찬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 말년이 병실 번호를 대라며 악을 쓰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배말년, 남편 정도식, 시동생 정도철, 그리고 시누이 정미란이 병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절박해 보였지만 그 절박함을 분노로 감추려 애썼다. 말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희를 가리키며 고작 어지럼증 좀 느낀 것 가지고 집안의 돈줄을 끊어버릴 만큼 정신이 나갔냐고 소리쳤다. 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 그녀는 말년의 손가락을 잠시 보다가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어지럼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집안 돈이 아니라 제 돈이고요. 사과 한마디 섞이지 않은 무뚝뚝한 진실이 병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식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도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망가진 자신의 건설 현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를 위협하려 했다. 도철은 당장 케이터링을 재개하고 500만 원을 보내는 것이 큰 형수로서의 의무라며 윽박질렀다. 그는 심지어 계약 위반으로 은희의 가게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은희는 서진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폴더를 꺼냈다. 그녀는 도철이 그동안 돈을 빌려가며 써준 차용증 뭉치를 침대 위로 던졌다. 고소하세요. 그럼 저는 지난 10년간 도련님이 빌려가고 단 한 번도 갚지 않은 8천만 원에 대해 맞고소하겠습니다. 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은희가 모든 영수증과 증거를 보관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허세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 은희는 이제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미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미란은 피해자인 척하며 자신의 VIP 고객들이 격분했고 평판이 망가졌다며 징징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체면이라도 살려야 하니 마지막으로 전복장 한 번만 보내달라고 은희에게 애원했다. 은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평판은 내 노동력 위에서 세워진 거야. 전복장이 필요하면 시장 가격으로 사가. 나는 내 무료 공급업체가 아니니까.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의 경력이 끝장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희는 마침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한 남자 정도식을 바라보았다. 도식은 중재자인 척하며 나섰다. 그는 은희에게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는 은희의 손을 잡으려 하며 속삭였다. 우리는 아직 가족이야. 당신은 내 아내고. 은희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도식은 충격에 빠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년이 며느리는 감히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비명을 질렀다. 은희는 분명하게 말했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통보하는 겁니다. 가게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제 명의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안락한 노후가 전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말년은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죄책감과 전통이었다. 그녀는 조상님을 들먹이고 도리를 외치며 아픈 시어머니를 버리는 은희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은희는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상님들이 어머님 병원비를 내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냈어요.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말년은 수년간의 지배적인 습관처럼 은희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서진이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할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진은 늙은 여자를 뒤로 밀치며 병원 보안팀을 부르기 전에 모두 나가라고 소리쳤다. 소란을 들은 간호사들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시댁 식구들은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라도 지키려는 듯 뻣뻣하게 굴었지만 결국 병실 밖으로 물리적으로 쫓겨났다. 도식은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마지막으로 은희를 돌아보았다. 그는 작고 한심하며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다. 문이 닫혔다. 병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지난 30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유독한 소음이 마침내 차단되었다. 은희는 베개의 등을 기댔다. 그녀는 지쳤지만 생전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서진은 스피커폰으로 은희와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다. 변호사는 가게와 주거주 아파트가 전적으로 은희의 입증된 소득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특히 도식이 그의 형제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해온 기록을 고려할 때 재산에 대한 도식의 주장은 미미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은희는 변호사에게 즉시 서류를 접수하고 도철과 미란이 가게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위임했다. 법적인 요새가 세워졌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그녀의 사업에 손댈 수 없었다. 은희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는 온전히 자신의 소유임을 깨달았다. 은희는 말년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을 광경을 상상했다. 나중에 서진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그녀의 상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고급 음식이 없었다. 아무도 제대로 보관하는 법을 몰랐기에 남은 제사 음식은 썩어가고 있었다. 가난이라는 현실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도식은 이혼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고 도철은 값싼 소주를 마시며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말년은 도식을 탓했고 도철은 미란을 비난했다. 숙주가 사라지자 기생 생태계는 그대로 붕괴했다. 은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꿈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일주일 후 은희는 퇴원했다. 그녀는 병원에 실려올 때 입었던 얼룩진 앞치마가 아닌
편안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낡은 아파트는 너무 많은 유독한 기억을 담고 있었다. 서진은 그녀를 반찬 가게 근처의 새롭고 현대적인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서진이 엄마가 평화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미리 임대해 둔 곳이었다. 은희는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조상의 위패도 요구하는 목소리도 퀴퀴한 향냄새도 없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짐을 풀며 이 작고 완벽한 공간에 대한 깊은 소유감을 느꼈다. 한 달 후 은희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다. 직원들은 진심 어린 존경과 안도감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장부를 검토했다. 시댁 식구들이라는 거대한 배수구가 사라지자 가게의 순이익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규칙들을 시행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새벽 4시 근무는 없었고 재료 준비를 담당할 직원을 새로 고용했으며 기업 간거래의 결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그녀의 사업은 고된 노동 착취 현장에서 수익성 높고 관리 가능한 기업으로 변모했다. 은희는 자신의 주방에 서서 완벽하게 간이 된 반찬을 맛보았다. 그녀의 재능은 언제나 그녀 자신의 것이었지. 그들이 소비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정도식이 가게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구겨진 셔츠는 그의 초라한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와서야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깨달았다며 어설픈 사과를 늘어놓았다. 그는 어머니와 형제들의 끝없는 싸움 속에서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며 이혼을 물을 수 없겠냐고 애걸했다. 은희는 분노도 없이 오직 무관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한 짓을 미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 대신 선택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이 싫을 뿐이지. 도식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 진실은 절대적이었다. 은희는 그를 지나쳐 새로 산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길가에 홀로 서 있는 그를 백미러로 남겨둔 채 서진은 점심을 함께하며 은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시동생 도철의 건설 현장은 임금체불과 자재 부족으로 결국 폐쇄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현재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은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수학적인 정의로움을 느낄 뿐이었다. 기생충은 숙주가 사라지자 굶어 죽은 것이다. 은희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다. 자신의 돈을 자신과 딸을 위해 쓰는 단순한 행위에서 오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신우이 미란에게서 마지막으로 절박한 문자가 왔다. 고객과의 분쟁을 해결할 돈을 빌려달라는 애원이었다. 그녀가 더 이상 호화로운 접대와 선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보험 고객들은 모두 그녀를 떠나버렸다. 은희는 답장 없이 문자를 삭제하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경계선은 절대적이었다. 미라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은희는 다시 자신의 새로운 반찬 레시피 개발에 집중했다. 그녀의 마음은 맑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 또 다른 작은 가족 제삿날이 돌아왔다. 은희는 지금쯤 말년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훤히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없으니 말년은 할인마트에서 파는 값싼 기성품 음식들을 사와야 했을 것이다. 저는 기름에 절어 눅눅하고 과일은 시들었을 터였다. 가족들은 비참한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소리 지를 사람도 탓할 사람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했던 제사는 정작 자신들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했을 때 속빈 강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달력의 그 날짜에 가위표를 쳤다.
이제 그날은 그녀에게 그저 평범한 화요일일 뿐이었다. 최종 이혼 판결문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은희는 봉투를 열었다. 법원은 그녀의 단독 재정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 분할에 있어 압도적으로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자신의 금고 안에 빨간색 아이콘의 은행앱이 깔린 전화기만큼이나 소중하게 보관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다시 오은이가 되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비겁한 남자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독립이 주는 절대적인 견고함을 느꼈다. 은희는 최상급 식자재를 구하기 위해 동네 시장을 걷고 있었다. 그때 시들고 값싼 채소 몇 개를 두고 상인과 공격적으로 흥정을 벌이고 있는 말년을 발견했다. 그녀는 초라하고 도끼만 남아 보였다. 말년이 은희를 발견했다. 잠시 늙은 여인의 눈이 커졌다. 아마도 은희가 다가와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값을 대신 치러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희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주 짧고 차가운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듯한 목례를 건네고는 그녀를 지나쳐 최고급 해산물 가게로 걸어갔다. 말년은 더러운 시장 바닥에 홀로 서서 자신이 사들인 값싼 채소를 꽉 쥔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위했던 유일한 사람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을 것이다. 은희와 서진은 주말을 이용해 동해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은희가 지난 30년 동안 처음으로 가져보는 휴가였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눈부셨다. 은희는 가슴에 희미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한계를 상기시켜 주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서진이 엄마에게 후회는 없냐고 물었다. 은희는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내 유일한 후회는 그 노쇠잔을 20년 더 일찍 떨어뜨리지 못한 것뿐이야. 그녀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과거의 마지막 잔재들마저 씻어내는 듯했다. 다시 돌아온 은희의 찬방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대기업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 과거였다면 이런 주문은 은희에게 공황과 가슴 통증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침착하게 잘 훈련된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날카롭고 전문적인 눈으로 품질을 감독했다. 주문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사업은 더 이상 그녀를 소진시키는 감옥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일하는 기계였다. 은희는 깨끗한 흰색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은희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공간은 조용하고 따뜻했으며 기름 냄새 대신 라벤더 향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확인했다. 화난 시댁 식구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도 돈을 요구하는 문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간단하고 건강에 좋은 차 한 잔을 우연의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가족이란 혈연이나 의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온기가 부드럽게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다. 은희는 과거의 자신, 차가운 장판 위에 무릎 꿇고 있던 여자를 떠올렸다. 그 여자는 죽었다. 심장마비가 노예를 죽이고 주인을 탄생시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빨간색 아이콘의 은행 앱을 열어 자신의 평생의 노력이 쌓여 건강하게 불어나고 있는 잔고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기생충을 먹여 살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유의 기반이었다. 은희는 스탠드 조명을 껐. 전화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다가 그녀가 그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평화 속에서
눈을 감자 함께 잠들었다.